인도네시아 국방부 고위 관료가 한국의 48시간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8년 동안 밀린 분담금이 7,8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관료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설마 진짜로 우리를 자르겠냐고요. 우리가 빠지면 KF-21 사업 자체가 흔들릴 텐데 말이죠. 48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인도네시아를 잘라냈습니다. 협상도 없었고 유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끝이었습니다. 이 관료는 그제야 깨달았죠. 한국이 참았던 게 약해서가 아니었다는 걸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쫓겨난 지 일주일 만에 필리핀이 그 자리를 꿰찼거든요. 법까지 바꿔가면서 말이죠. 필리핀 국방장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버린 기회를 우리가 잡겠다고요. 30조 원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날린 돈이요. 분담금 8천억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기술 이전, 생산 참여권, 수출 로열티까지 합치면 3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 공군은 라팔 전투기 부품 하나 구하려고 프랑스 눈치를 보고 있죠.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왜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그토록 얕봤던 걸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8년을 참다가 단 48시간 만에 모든 걸 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한국을 호구로 봤다가 나라의 미래를 통째로 날린 남자의 충격적인 고백,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국방부에서 25년간 방산 행정을 담당했던 아디샤 위자야라고 합니다. 2024년까지 방산정책국 국장을 지냈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최대의 실수에 관한 것입니다. 2024년 3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비서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한국방위사업청에서 공식 문서가 왔다면서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었습니다. 또 분담금 독촉이겠거니 했죠. 봉투를 열어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목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KF-21 공동개발국 지휘 재검토 통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검토라니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협상용 압박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내용을 읽어내려가는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미납분담금 7,800억 원을 48시간 내에 해결하라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개발국 지위가 자동 상실된다고 했습니다. 자동 상실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저는 즉시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분명 제가 직접 검토했던 문서였거든요. 47조를 찾아봤습니다. 거기 그대로 적혀 있더군요. 분담금 미납 시 기납부금 반환 의무 없음. 제가 서명한 조항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유를 부렸어요. 한국이 정말로 우리를 자르진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20%를 담당하는데 그걸 포기하겠냐고요. 분명히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부장관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시간을 끌자고 제안했죠. 한국은 결국 물러설 거라고요. 우리가 빠지면 사업 전체가 흔들리니까요. 부장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48시간을 허비하기로 결정했어요. 이틀 후 한국 언론에 기사가 떴습니다. KF-21 독자개발 체제 전환 완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없이 갈 준비를 끝낸 상태였던 거죠. 최후 통첩이 아니라 통보였던 겁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8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6년 KF-21 공동개발 협상이 한창이던 때였죠. 저는 당시 실무협상단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차세대 전투기를 같이 만들자고요. 개발비의 20%만 분담하면 완성된 전투기를 도입하고 기술 이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려운 조건이었죠. 저는 의심부터 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좋은 조건을 내거는 걸까요? 분명 뭔가 약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약점을 찾아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국제 공동개발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였죠. 우리는 협상 전략을 세웠습니다. 일단 계약하고 나중에 조건을 바꾸자는 거였어요. 한국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우리를 쉽게 못 자른다고 판단했거든요. 전형적인 을의 위치에서 갑처럼 행동하는 전략이었죠. 첫 분담금 납부 시한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늦췄어요. 3개월 정도 지연시켰죠. 한국의 반응을 보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독촉 한 번 없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약하다고요. 우리가 조금만 밀어붙이면 양보할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더 밀어붙였습니다.
두 번째 분담금도 늦췄고 세 번째도 늦췄어요. 한국은 계속 참기만 했습니다. 2018년쯤 되니까 우리 내부에서 이런 말이 돌았어요. 한국은 호구라고요. 우리가 돈을 안 내도 사업을 접지 못한다고요. 그 말이 공식 보고서에도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협상력이 약한 국가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는 것과 약한 것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한국이 화를 내지 않으니까 화낼 수 없는 거라고 착각한 거죠. 그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우리의 행태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분담금 지연은 이제 실수가 아니라 전략이 됐거든요. 회의 때마다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한국이 뭐라고 하든 일단 버티자고요. 어차피 걔네가 더 급하니까요. 그해 여름 서울에서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는 강민호라는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10살쯤 어렸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군요. 그는 분담금 일정을 다시 조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사정을 이해한다면서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한국은 만만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더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기술 이전 범위를 넓혀달라고요. 엔진 핵심 기술까지 포함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계약에 없던 내용이었죠. 강민호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본국에 보고하고 검토해보겠다고요. 저는 그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밀면 밀리는구나 싶었죠.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의기양양하게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했다고요.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다고요. 상부에서는 제 보고를 칭찬했습니다. 협상의 귀재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2018년이 되자 우리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분담금 납부를 아예 중단해버렸거든요.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를 댔죠. 사실 그해 우리 국방 예산은 역대 최고였습니다.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안 낸 거였죠. 한국에서 실무진이 자카르타로 날아왔습니다. 강민호도 함께였어요. 그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분담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요.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강민호와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실 겁니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걱정 마시라고요. 우리도 이 사업이 중요하니까 결국은 해결될 거라고요. 그때 강민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뭐랄까요? 실망이라기보다는 확인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마치 예상한 답을 들은 것처럼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돌아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국에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2019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계속 미뤘고 한국은 계속 참았어요. 이쯤 되니 우리 내부에서는 한국을 완전히 우습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때 한국 담당자들 흉을 보는 게 일상이 됐죠. 저도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앞장섰어요. 한국은 기술은 있는데 배짱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끌려다니는 게 당연하다고요. 부하 직원들 앞에서 그렇게 떠들었죠. 2020년 초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이걸 또 핑계로 삼았어요. 팬데믹 상황이니 분담금 납부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통보했죠. 한국 측은 이번에도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이해한다는 답변만 왔어요. 저는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이 정도면 영원히 이렇게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원할 때 조금씩 내면서 기술은 다 받아가면 된다고 계산했죠. 완벽한 무임승차 전략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징조가 있었어요. 한국 측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분담금 독촉을 자주 했는데 2020년 하반기부터는 연락 자체가 뜸해졌습니다. 저는 그걸 좋은 신호로 해석했어요. 드디어 포기했구나 싶었죠. 우리 전략이 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포기한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없이 갈 준비를요. 2021년 말 프랑스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다쏘 항공의 아시아 태평양 영업이사 피에르 뒤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능글능글한 미소를 지으며 제안서를 내밀었습니다. 라팔 전투기 도입을 검토해 보시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KF-21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뒤퐁의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한국 전투기는 아직 완성도 안 됐잖아요. 라팔은 지금 당장 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KF-21은 2026년에나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때까지 우리 공군은 뭘 타고 다녀야 하죠? 노후화된 F-16으로 버티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뒤퐁은 자주 자카르타를 방문했습니다. 올 때마다 고급 와인과 함께였죠. 그는 절대 KF-21을 직접 비판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개발은 리스크가 크죠. 완성품은 확실합니다. 선택은 장군님들 몫이고요. 2022년 초 국방장관이 바뀌었습니다. 새 장관 수르야 쿠스마는 프랑스 유학파였어요. 그는 부임하자마자 라팔 도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KF-21과 충돌할 수 있다고요. 수르야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단둘이 대화를 나눴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위자야 국장 솔직히 말해봐요. KF-21 분담금 우리가 제대로 낼 것 같아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장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라팔을 도입하면 KF-21 물량을 줄일 명분이 생겨요. 어차피 다 못 낼 분담금인데 규모를 축소하면 부담이 줄잖아요. 한국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사정이 그렇다는데요. 그 논리가 귀에 솔깃했습니다. 저도 분담금 문제로 골치가 아팠거든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죠. 라팔 도입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월 라팔 42대 도입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총액 81억 달러.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이었죠. 서명식에서 뒤퐁이 제게 윙크를 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라면서요. 계약 직후 우리는 한국에 통보했습니다. KF-21 도입 물량을 48대에서 16대로 축소하겠다고요. 3분의 1로 줄인 거죠. 당연히 분담금도 그만큼 줄어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담담하더군요.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싶었거든요. 뒤퐁이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저에서요. 샴페인을 마시면서 그가 말했어요. 인도네시아는 이제 진정한 독립국가입니다. 한 나라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는 거죠. 그 말이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 끌려다니지 않고 당당하게 협상한 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우리는 협상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였습니다. 라팔 계약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분담금 독촉도 없었고 항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우리 뜻대로 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침묵이 너무 길었거든요. 한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강민호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죠. 내부 검토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내부 검토라는 게 뭔지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죠. 한국은 우리를 자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라팔 계약은 그들에게 명분을 준 셈이었어요. 우리가 먼저 배신했으니까요. 2023년이 됐습니다. 라팔 계약 후 거의 1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면 대응이라도 할 텐데 아무 말이 없으니 답답했죠. 4월에 서울 출장을 잡았습니다. 분위기 파악이 목적이었어요. 공항에 내리는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측에서 항상 마중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방위사업청에 도착했습니다. 접견실로 안내받았는데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예전에는 차와 다과가 푸짐하게 준비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사소한 차이지만 의미심장했죠. 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사무적인 얼굴이었죠. 악수를 나눴는데 손에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담금 문제를 꺼냈습니다. 조율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요. 물량도 줄였으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강민호는 듣기만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어요. 한참 후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위자야 국장님,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공식적으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재검토라는 단어가 심상치 않게 들렸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재검토라면 어떤 재검토인지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공동개발 구조 전체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파트너십의 적정성을 포함해서요. 파트너십의 적정성.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한국 측 실무자를 만났습니다. 점심을 같이 하자고 했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아들였어요. 식당에서 저는 넌지시 물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왜 이러냐고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위에서 인도네시아 건은 더 이상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아요. 호텔로 돌아와서 밤새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죠. 한국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차관급 면담을 요청했는데 일정이 없다고 거절당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원하면 언제든 만나줬거든요. 이번에는 실무자조차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대접하느냐고요. 우리가 누군데요? 동남아 최대 국가이고 KF21의 핵심 파트너인데요. 그런데 그 분노 뒤에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귀국길에 공항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KF21 시제기가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는 기사였어요. 한국 단독으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강조돼 있었죠. 인도네시아라는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 없이 가려는 건가? 설마 그럴 리가. 아직 우리가 필요할 텐데.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죠. 자카르타에 돌아와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내용은 뺐어요. 상부에서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냥 한국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죠. 2023년 5월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푸트리는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국제정치학을 전공했죠.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날은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아빠, 한국 뉴스 봤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무슨 뉴스? 딸이 말했습니다. KF21 인도네시아 퇴출 검토한다는 기사가 났어요.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런 소문이야 맨날 있잖아. 푸트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빠, 이건 소문이 아니에요. 방위사업청 관계자 인터뷰까지 실렸어요. 공식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래요. 저는 그래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언론이 좀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는 한국 사람들 진짜 몰라요. 제가 여기서 4년째 살고 있잖아요. 얘네는 조용히 참다가 한 번에 폭발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이 바닥에서 25년을 굴렀는데. 푸트리가 말했습니다. 그 25년 동안 한국 사람이랑 진짜 친하게 지내본 적 있어요. 회의실에서 악수하고 만찬에서 건배하는 거 말고요. 진짜 속 깊은 얘기 나눠본 적 있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계속했어요. 저는 여기서 한국 애들이랑 매일 어울려요.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새벽까지 수다 떨어요. 얘네가 어떤 사람들인지 저는 알아요. 겉으로는 순하고 친절해 보여도 속은 달라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푸트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관계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번 정들면 끝까지 가요. 근데 배신당했다고 느끼면요. 그 순간 끝이에요. 미련 없이 잘라버려요. 쿨하게요. 저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했죠. 국가 간 관계는 개인 관계랑 다르잖아.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이익으로 움직이는 거야. 딸이 받아쳤습니다. 아빠, 한국은 달라요. 여기는 국가도 사람처럼 움직여요.
푸트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빠, 인도네시아가 한국한테 한 짓 여기서 다 알아요. 분담금 안 낸 거, 라팔 산 거 다요. 학교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니네 나라 왜 그러냐고요. 약속을 왜 안 지키냐고요. 그 말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게 무슨 배신이냐고요. 우리도 우리 사정이 있는 거고 국익을 위해 판단한 건데요. 딸이 받아쳤습니다. 그게 배신이에요, 아빠. 약속을 안 지킨 건 우리잖아요. 돈 내기로 하고 안 냈잖아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제관계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협상이라는 게 있고 전략이라는 게 있어. 상대방 약점을 이용하는 건 당연한 거야. 한국이 을의 위치에 있으니까 우리가 유리하게 끌고 가는 거지. 푸트리도 지지 않았어요. 아빠, 그건 협상이 아니라 사기예요. 돈 떼먹고 딴 데서 물건 사는 게 협상이에요. 계약서에 서명해놓고 안 지키는 게 전략이에요. 그건 그냥 거짓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딸아이한테 그런 말을 듣다니요. 26살짜리가 25년 경력의 아버지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다니요. 화가 났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건 사실이었어요. 며칠 후 푸트리가 기사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한국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72%가 넘었습니다. 찬성은 15%도 안 됐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는데 대부분 인도네시아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무임승차, 약속 파기, 배신자. 그런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댓글은 이렇게 적혀 있었죠. 우리가 호구냐? 바로 잘라라. 저는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론이야 정부 정책과 다르잖아요. 한국 정부가 인터넷 댓글 때문에 외교 결정을 바꾸진 않을 거라고요. 그때 제가 한국을 얼마나 몰랐는지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6월에 푸트리가 방학을 맞아 잠시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났는데 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집에 오자마자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이번에는 들어봐요. 한국이 진짜로 움직이고 있어요. 딸이 설명했습니다. 자기 지도교수가 국방부 자문위원인데요. 며칠 전에 비공식적으로 얘기해줬대요. 인도네시아 건은 이제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방침이 섰다고요. 원칙대로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푸트리가 대답했습니다. 계약서대로요.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정말 그러겠어요. 우리가 빠지면 한국도 손해인데요.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빠, 아직도 그 생각이에요. 한국은 이미 우리 없이 갈 준비를 끝냈어요. 푸트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딸아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틀렸다고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2023년 8월 한국에서 공식 문서가 하나 더 왔습니다. 이번에는 분담금 현황 정리라는 제목이었어요. 열어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숫자가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미납 분담금 누계 7,800억 원. 원화 기준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로 환산하니까 80조가 넘더군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안 낸 줄 정말 몰랐어요. 조금씩 미루다 보니 눈덩이가 된 거였죠. 문서 말미에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47조에 따라 기납부금 반환 의무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저는 당장 계약서를 꺼냈어요. 책상 서랍 깊숙이 처박아뒀던 그 문서를요. 47조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가며 읽었어요. 거기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기납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상대방 당사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분명 제가 검토했던 문장이었어요. 2016년 계약 당시 제 서명이 들어간 검토 의견서가 있었거든요. 거기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문제 없음. 통과 가능. 그렇게 적었어요. 그때 저는 이 조항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설마 우리가 계약을 어길 일이 있겠나 싶었죠. 한국이 이 조항을 들이밀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갑이니까요. 갑이 계약을 어기면 을이 참아야지 어쩌겠어요. 급하게 법무팀을 불렀습니다. 수석 법무관이 올라왔어요.
이 조항을 피할 방법이 없냐고 물었죠. 그가 계약서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국장님, 이건 명확한 문구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분담금을 안 낸 건 사실이고요. 귀책 사유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국제중재에 가도 우리가 질 겁니다. 저는 다그쳤습니다.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냐. 불가항력이라든가 상황 변경이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웠다고 하면 되잖아. 법무관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코로나 기간에도 라팔 대금 81억 달러는 정상 지급했잖아요. 계약금, 중도금 다 제때 냈어요. 불가항력 주장이 안 먹힙니다.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안 낸 거라는 게 너무 명백해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우리는 라팔 살 돈은 있었습니다. KF21분담금만 안 낸 거였죠. 선택적으로 안 낸 겁니다. 그게 전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자충수였어요. 법무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한국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 어떻게 하죠? 저는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그가 계약서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기납부금 1,500억 원을 못 돌려받는 것도 모자라서 추가로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최악의 경우 얼마나 나올 수 있냐고 물었죠. 법무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미납분담금 7,800억에 지연이자 붙으면요. 거기에 사업 지연으로 인한 간접 손해까지 청구하면요. 조단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9월에 수루야 장관을 만났습니다. 상황을 보고했죠. 장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날릴 수 있는 거야? 정확하게 말해봐. 저는 대답했습니다. 최소한으로 잡아둬요. 분담금 7,800억, 기납부금 1,500억입니다. 거의 1조 원이요.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1조 원이라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술 이전 기회도 날아갑니다. 엔진 기술, 레이더 기술, 스텔스 기술 다요. 그리고 생산 참여권도 사라집니다. 우리 항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였는데요. 장관이 소리쳤죠. 그걸 이제야 말해. 왜 진작 보고를 안 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자를 줄 몰랐습니다. 협상으로 해결될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늘 그래왔으니까요. 장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이 되고 있나? 한국이 뭐라고 하던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협상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장관 면담 후 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펼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맘새 읽었어요. 그제야 보이더군요.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약서를 설계했는지가요. 기술 유출 방지 조항은 촘촘했습니다. 우리가 빠져도 기술이 새나가지 않게 돼 있었어요. 탈퇴 시 처리 조항은 명확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었죠. 분쟁 해결 절차는 한국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했던 거예요. 파트너가 배신할 경우를 가정하고 계약서를 만든 거죠. 우리는 협상에서 이겼다고 자만했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함정 안에 있었던 겁니다. 2024년 3월 그 문서가 왔습니다. KF21 공동개발국 지휘 재검토 통보. 48시간 안에 미납분담금 7,800억 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동개발국 지위가 자동 상실된다. 저는 처음에 허세를 부렸습니다. 협상용 압박이라고요. 한국이 진짜로 우리를 자르진 못할 거라고요. 우리가 20%를 담당하는데 그걸 포기하겠어요. 사업이 흔들리잖아요.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차관 주재였어요. 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일단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한국은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잖아요. 차관이 물었죠. 근거가 뭐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강하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8년 동안 우리가 분담금을 안 내도 참았잖아요. 독촉은 했지만 실제로 조치를 취한 적은 없어요. 재무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7,800억을 지금 내는 건 불가능해요. 올해 예산에 그런 항목이 없어요.
라팔 대금도 오래 분이 남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버텨야죠. 회의 결론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한국에 아무 답도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한국이 먼저 연락해올 거라고 봤죠. 협상하자고요. 조건을 낮춰서라도요. 24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블러핑이었구나. 48시간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더 기다려줄 거야. 우리가 버티니까 한국이 물러서는 거라고요. 그날 저녁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푸투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빠, 한국 뉴스 지금 당장 봐요. 저는 뭔데 그러냐고 물었죠.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전화야. 딸이 대답했습니다. KF21 독자 개발 체제 전환 완료래요. 방금 방위사업청에서 발표했어요. 저는 뭔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푸투리가 기사를 읽어줬어요. 방위사업청 발표. KF21 사업 독자 개발 체제로 완전 전환. 인도네시아 분담분 20%에 해당하는 개발비를 자체 조달 완료. 사업 일정에 차질 없음. 예정대로 2026년 양산 시작.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로 뉴스를 찾아봤어요. 거기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의 코멘트도 있었죠. 인도네시아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은 우리 없이도 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빠져도 사업에 문제 없다는 거죠. 우리 돈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협상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카드가 우리가 빠지면 사업이 흔들린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미 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강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제발 통화 좀 하자고요. 벨이 한참 울렸어요. 안 받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받더군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위자야 국장님 무슨 용건이신지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강 과장님 이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건 맞지만 포기하려던 건 아니에요. 만나서 얘기하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저희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분노도 원망도요.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어조였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48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우리도 내부 절차가 있고 승인 과정이 있잖아요. 시간을 좀 더 주시면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강민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국장님 48시간은 협상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정리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있으면 하시라고 드린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리 시간이라고요. 처음부터 협상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죠. 일주일만요. 아니 3일만이라도요.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드린 시간이 8년이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드렸는지. 이제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8년. 그가 맞았어요. 한국은 8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길요. 약속을 지키길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낭비했어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면서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남은 시간은 20시간이었어요. 저는 다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 여유롭던 사람들이 창백한 얼굴이었죠. 차관이 물었습니다. 진짜 방법이 없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당장 7,800억을 내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저었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와? 마감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아무 답도 보내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공동개발국 지위 상실. 김태영 대변인의 발표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8년을 참다가 48시간 만에 끊어버렸어요. 참는 게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끊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한국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화면에 김태영 대변인이 나타났어요.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협정 제47조에 의거하여 공동개발국 지위가 상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글자로 보는 것과 음성으로 듣는 건 달랐습니다. 공식 발표라는 게 실감났죠. 이제 진짜 끝이구나.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측과 협의는 없었느냐? 김태영 대변인이 대답했어요.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48시간의 유예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측으로부터 어떠한 공식 회신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하느냐? 대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독자 개발 체제로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분담부는 자체 조달했고 사업 일정의 차질은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향후 관계 복원 가능성은? 대변인이 대답했어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파트너십을 복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파트너십. 그 표현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한국은 분담금 때문에 우리를 자른 게 아니었어요. 신뢰가 무너져서 자른 거였습니다. 돈보다 신뢰가 더 중요했던 거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장님 본국에서 연락 왔습니다. 바로 귀국하시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본국 언론들이었어요. 코멘트를 요청하는 전화였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자카르타에 도착하니 난리가 나 있었어요. 공항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가 서울에 갔다 온다는 걸 흘린 거였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어요. 국장님, 한국에 다녀오셨다면서요?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왜 퇴출당한 겁니까?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질문 세례를 피해 차에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KF-21 퇴출 소식이었어요.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을 벌였죠. 누구는 한국이 너무 급하게 결정했다고 했고, 누구는 우리 정부의 실책이라고 했습니다. SNS는 더 난리였어요. 국민들 반응이 격앙돼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을 욕했어요. 배신자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부를 욕했습니다. 무능하다고요. 다음 날 국회 청문회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KF-21 사태 진상조사라는 이름이었죠. 저도 증인으로 소환됐어요. 25년 공직 생활 중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의원들이 쏘아붙였어요. 왜 분담금을 안 냈습니까? 왜 라파를 샀습니까? 왜 한국과의 관계를 망쳤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책적 판단이었습니다.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의원 하나가 소리쳤어요. 그게 국익입니까? 30조 원을 날린 게 국익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청문회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끄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뉴스를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 멈췄어야 했던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퇴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응 전략을 세웠어요. 피해자 프레임이었죠. 한국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퇴출시켰다. 파트너십 정신에 어긋난다. 그런 논조로 국제사회에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동개발 협정의 정신에 맞지 않는 일방적 조치다. 인도네시아는 성실한 파트너였으며 한국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저도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국내 언론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분담금 납부 의지가 있었다. 한국이 시간을 더 줬어야 했다. 48시간은 너무 짧았다. 협상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인도네시아 국내 여론이 우리 편으로 돌아섰거든요. 한국이 나쁘다, 우리가 피해자다, 그런 목소리가 높아졌죠.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팩트체크를 시작했거든요. 로이터, AFP, 블룸버그 같은 매체들이요. 로이터 기사가 먼저 나왔어요.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8년간 분담금 미납 한국의 인내심 한계에 도달. 기사에는 연도별 미납 내역이 상세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안 냈는지 숫자로 보여준 거죠. AFP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라팔에 81억 달러 쓰면서 KF21 분담금은 불이행. 기사 첫 문장이 이랬어요.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전투기를 살 돈은 있었지만 한국과의 약속을 지킬 돈은 없었다. 블룸버그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KF21 파트너십 붕괴 누구의 책임인가? 결론은 명확했어요. 계약을 어긴 쪽은 인도네시아다. 한국은 8년간 인내했다. 책임은 인도네시아에 있다. 국제방산 커뮤니티의 반응도 차가웠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같은 전문 매체에서 논평이 나왔어요. 인도네시아는 무임승차를 시도한 파트너였다. 기술만 얻고 비용은 회피하려 했다. 한국의 결정은 합리적이다. 가장 뼈아팠던 건 워싱턴 포스트 칼럼이었습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의 미래. 내용은 더 날카로웠죠. 인도네시아는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임을 증명했다. 앞으로 어떤 나라가 인도네시아와 장기 협력을 하려 하겠는가? 이번 사태는 국제협력에서 약속 이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의 피해자 프레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국제사회는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팩트가 명확했거든요.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킨 게 사실이니까요. 국내 여론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해외 기사들이 번역되어 퍼지면서요.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아,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 SNS에서 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의 귀재라더니 결국 나라 망신만 시켰다. 세계에 우리나라가 약속 안 지키는 나라로 알려졌다. 책임져라. 저는 더 이상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어요. 말할수록 상황이 나빠졌거든요. 침묵하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한다고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었죠.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습니다. 배신당한 쪽이 아니라 배신한 쪽이었어요. 그걸 전 세계가 알게 된 겁니다. 퇴출 발표 후 열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자카르타 집에서 칩거하고 있었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텔레비전도 안 보고 인터넷도 안 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푸트리의 목소리가 묘했어요. 슬픈 것 같기도 하고 화난 것 같기도 하고. 아빠 뉴스 봤어요. 저는 무슨 뉴스냐고 물었죠. 필리핀이요. KF21 도입한대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필리핀이. 딸이 기사 링크를 보내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어봤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KF21 도입 의향서 제출. 마르코스 정부 전투기 도입 관련 법률 개정 추진. 기사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필리핀은 인도네시아가 빠진 자리를 메우겠다고 나선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필리핀 국방장관의 발언이었어요. 인도네시아가 버린 기회를 필리핀이 잡겠다. KF21은 아시아 최고의 전투기 사업이다. 필리핀 공군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버린 기회라는 표현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버린 게 아니에요. 쫓겨난 거죠. 근데 세상은 우리가 버렸다고 보는 거였어요. 그게 더 치욕스러웠습니다. 필리핀은 정말 빠르게 움직였어요. 일주일 만에 법률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한국 전투기 도입을 위한 특별법이었죠. 야당까지 찬성했어요. 초당적 지지였습니다. 저는 필리핀 국방부에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국제회의에서 만난 적이 있는 차관보였죠. 연락을 해봤습니다. 필리핀이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느냐고요. 그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급한 게 아니라 기다렸던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는 KF21에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끼어들 수가 없었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빠졌다는 소식 듣자마자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요. 마르코스 대통령이 바로 결정했죠.
이건 우리한테 기회다. 놓치면 안 된다. 저는 물었어요. 법까지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이 정도 기회면 법쯤이야 바꿀 수 있죠. 정치권도 다 동의하고요. 통화를 끊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필리핀은 법까지 바꿔가면서 KF-21을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8년 동안 발로 찼어요. 누가 바보인지 명확해졌죠. 한 달 후 필리핀과 한국이 공식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 대서특필했어요. 한국 KF-21 새 파트너 필리핀과 협력 논의. 인도네시아 대체 파트너 급부상. 필리핀의 조건은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좋았어요. 분담금을 제때 내겠다고 약속했고 법적 구속력 있는 보증까지 제공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생긴 거였죠. 그 무렵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레이시아가 문의했고 폴란드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라크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해요. KF-21이 국제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우리가 약속을 지켰더라면, 분담금을 제때 냈더라면, 지금쯤 우리가 저 자리에 있었을 텐데, 아시아 최초의 국산 전투기를 함께 만든 나라로 역사에 남았을 텐데, 푸트리가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신당하면 확 끊어버린다고요. 미련 없이요. 그리고 더 좋은 파트너를 찾는다고요. 정확히 그렇게 된 거였어요. 퇴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국장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공식적으로는 명예퇴직이었지만 사실상 경질이었죠. KF-21 사태의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전 부하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자 프라타마였어요. 아직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였죠. 국장님 손실 집계 보고서가 나왔어요. 보셨어요? 저는 안 봤다고 했습니다. 그가 파일을 보내왔어요. KF-21 사업 퇴출에 따른 손실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직접 손실 9조 8천억 원. 미납분담금이었죠. 기납부금 반환 불가 1,500억 원. 이미 낸 돈도 못 돌려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간접 손실이 더 컸습니다. 기술 이전 기회비용 8조 원. 엔진 기술, 레이더 기술, 스텔스 기술을 배울 수 있었는데 그걸 놓친 거죠. 생산 참여권 상실 5조 원. 인도네시아에서 KF-21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였어요. 항공산업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었는데요. 수출 로열티 예상 손실 4조 원. KF-21이 다른 나라에 팔릴 때마다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었거든요. 총합이 30조 원을 넘었습니다. 30조 원. 인도네시아 국방 예산 3년치에 해당하는 돈이었어요. 우리가 8년 동안 7,800억을 아끼려다가 30조를 날린 겁니다. 하지만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정량화 불가능한 손실이라는 항목이었죠. 국제방산 시장에서의 신뢰도 하락. 향후 국제 공동개발 참여 기회 감소. 항공산업 도약 시기 10년 이상 지연.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손실이 더 크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돈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잃은 거였죠. 그 무렵 라팔 관련 문제들도 터지기 시작했어요. 라팔이 실전 배치된 지 1년이 됐는데 가동률이 40%밖에 안 됐거든요. 10대 중 4대만 날 수 있다는 얘기였죠. 원인은 정비 부품이었어요. 라팔 부품은 전부 프랑스에서 가져와야 했거든요. 주문하면 납품까지 석 달 이상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전투기는 경납고에 세워둬야 했죠. 부품 가격도 문제였어요. 계약할 때는 적당해 보였는데 실제로 주문하니까 어마어마하더군요. 작은 부품 하나에 수천만 원씩 들었어요. 프랑스가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우리는 그냥 내야 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아예 없었어요. 라팔의 핵심 기술은 전부 블랙박스였거든요. 열어볼 수도 없고 수리할 수도 없었죠. 뭔가 고장나면 프랑스 기술자를 불러야 했어요. 출장비만 억대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는 전투기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종속을 산 거였죠. 프랑스에 완전히 의존하게 된 거예요. 부품도 정비도 기술도 전부요. KF-21은 달랐어요. 공동개발에 참여했으면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게 됐을 거예요. 부품도 국산화할 수 있었고요. 그게 진짜 가치였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30조 원이라는 숫자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고 도로를 닦을 수 있었겠죠. 그걸 전부 날린 거예요. 제가요. KF-21 첫 양산기 출고식이 열렸어요. 저는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봤습니다. 사천 항공기지에서 열린 행사였죠. 화면에 KF-21이 나타났어요. 날렵한 동체 삼각형 날개 쌍발 엔진. 정말 멋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전투기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한국이 만든 전투기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출고식에는 각국 무관들이 참석했어요. 필리핀, 폴란드, 말레이시아, 이라크. KF-21 도입을 검토하는 나라들이었죠. 그들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탐나는 물건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해설자가 설명했습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AESA 레이더와 내부 무장창을 갖추고 있으며 마하 1.8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가격은 F-35의 절반 수준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라는 거였어요. F-35를 살 돈으로 KF-21을 2대 살 수 있으니까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택이었죠. 출고식이 끝난 후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외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없이 여기까지 온 소감이 어떻느냐고요. 한국 국방부 장관이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요. 인도네시아가 빠지면서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게 됐거든요. 기술 이전 분쟁도 없고 의사결정도 빨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좋은 전투기가 나왔어요.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우리가 빠진 게 한국한테는 오히려 좋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방해물이었다는 거죠. 함께하는 게 아니라 걸리적거렸다는 거예요. 몇 달 후 필리핀이 KF-21 24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액 30억 달러. 필리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이었죠. 마르코스 대통령이 직접 서명식에 참석했어요. 마르코스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공군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필리핀의 하늘을 지킬 수호신입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 그 표현이 귀에 맴돌았어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파트너였죠. 그래서 쫓겨난 거고요. 폴란드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유럽 나토 회원국이 아시아 전투기를 사겠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그만큼 KF-21의 경쟁력이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말레이시아도 관심을 표명했고 이라크도 문의를 보내왔어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연락이 온다고 했습니다. KF-21이 세계 시장을 휩쓸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성공에 우리도 함께할 수 있었는데요. 공동개발국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수출 수익도 나눠 가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 없었습니다. 구경꾼이었죠. 아니 구경꾼보다 못했어요. 쫓겨난 파트너였으니까요. 성공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배신자였습니다. 하반기 라팔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퇴직한 몸이었지만 예전 동료들에게서 소식을 들었어요.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가동률이 35%까지 떨어졌습니다. 42대 중 15대만 비행 가능이라는 거였어요. 나머지는 부품을 기다리며 경납고에 묶여 있었죠. 문제는 부품만이 아니었어요. 정비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라팔은 구조가 복잡해서 우리 기술자들이 손대기 어려웠거든요. 프랑스 기술자를 계속 불러야 했는데 그 비용이 천문학적이었어요. 예전 부하 직원 리자가 알려줬습니다. 국장님, 라팔 유지비가 당초 예상의 3배가 넘어요. 예산이 완전히 펑크났습니다. 다른 사업들을 줄여서 메꾸고 있어요. 저는 물었어요. 프랑스 측은 뭐라고 하는데? 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약대로 하는 거래요. 우리가 서명한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부품 가격도 정비 비용도요.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당시에는 꼼꼼히 안 봤던 조항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부품 가격 조정 조항, 정비 서비스 독점 조항, 기술 이전 제한 조항. 전부 프랑스에 유리하게 돼 있었죠. 피에르 뒤퐁이 생각났습니다. 그 능글능글한 미소가요.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죠. 그때는 칭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비웃음이었어요. 호구를 낚았다는 비웃음이요. 기술 이전은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라팔의 핵심 기술은 우리한테 절대 안 준다고 했어요. 레이더도 엔진도 전부 블랙박스였죠. 우리는 그냥 완제품을 사서 쓰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비교가 됐어요. KF-21 공동개발에 참여했으면 기술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설계부터 참여해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죠. 언젠가는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게 됐을 거예요. 라팔은 반대였습니다. 아무것도 배울 수 없었어요. 그냥 돈 내고 사서 쓰는 거였죠. 고장나면 프랑스 부르고 부품 필요하면 프랑스한테 사고. 완전한 종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인도네시아 공군 라팔이 비행 중 엔진 결함으로 긴급 착륙했다는 거였죠. 조종사는 무사했지만 전투기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수리였어요. 프랑스에서 부품을 가져오고 기술자를 불러야 했거든요. 예상 수리 기간이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전투기 한 대가 못 쓰게 되는 거였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전투기를 산 게 아니었어요. 족쇄를 산 거였죠. 프랑스에 묶이는 족쇄를요. 그 무렵 KF-21 소식도 들려왔어요. 필리핀에 납품된 첫 번째 기체가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거였죠. 가동률이 9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부품도 빨리 오고 정비도 쉽대요. 두 전투기의 운명이 이렇게 갈렸습니다. 라팔은 경납고에 묶여있고 KF-21은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우리는 비싼 걸 샀지만 못 쓰는 거고 필리핀은 싼 걸 샀지만 잘 쓰는 거였죠. 제가 내린 판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매일매일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푸트리가 서울에서 대학원을 졸업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졸업식에 와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에 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딸의 졸업식이었어요. 빠질 수는 없었죠.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3년 만에 한국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온 게 퇴출 통보받기 직전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죠.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푸트리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딸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황도 물어보고 앞으로 계획도 물었죠. 푸트리는 한국 회사에 취직이 됐다고 했습니다. 방산 분야 컨설팅 회사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방산 분야라고. 딸이 웃었습니다. 아빠 영향이죠 뭐. 어릴 때부터 그 얘기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보니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이 나라 방산 산업이요. 졸업식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푸트리가 우등으로 졸업했거든요. 학위증을 받는 딸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죠. 아빠 때문에 고생했을 텐데 싶어서요. 졸업식 후 딸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식당이었어요. 한정식집이었죠.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먹었습니다. 푸트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딸이 진지한 표정이었거든요. 3년 전에 제가 아빠한테 심하게 말했잖아요. 사기꾼이라고 했고 틀렸다고 했고. 저도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사과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맞았어. 아빠가 틀렸어. 딸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아빠가 오만했어. 한국을 얕봤어.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했어. 그 대가를 치르는 중이야. 아빠 잘못이야. 푸트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사실 저도 힘들었어요. 한국 친구들한테 아빠 나라 욕 듣는 거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고생하게 해서. 푸트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약속의 중요성을요. 신뢰의 가치를요.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 사람들은요,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요.
근데 배신당하면 절대 안 잊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아. 그날 밤 호텔에서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딸과 화해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짐이 조금 내려간 느낌이었죠. 졸업식 후 며칠 더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푸투리가 구경시켜주겠다고 했거든요. 예전에는 회의실과 호텔만 오갔는데 이번에는 다른 한국을 보고 싶었어요. 딸이 거제도 조선소 투어를 제안했습니다. 제가 방산 분야에 있었으니까 관심 있을 거라고요. 저는 망설였어요. 조선소라니. 거기서 KF-21 관련 시설도 볼 수 있을 텐데. 괜히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푸투리가 권했습니다. 아빠 직접 봐야 해요. 왜 한국이 이렇게 된 건지요? 저는 딸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거제도까지 차로 갔습니다.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었어요. 부산을 지나 거제대교를 건너니 조선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투어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이 조선소에서 전 세계 LNG선의 절반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항공모함급 선박도 건조할 수 있어요. 세계에서 이런 능력을 가진 곳은 손에 꼽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 기술이 전투기 제작과 관련이 있느냐고요. 가이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정밀 용접 기술, 복합 소재, 가공 기술, 대형 구조물 조립 기술. 다 연결돼 있어요. 조선소 한쪽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저건 해군 함정입니다. 호위함이에요. 여기서 군함도 만들거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모든 게 연결돼 있구나. 조선 기술이 군함이 되고 자동차 기술이 전차가 되고 반도체 기술이 미사일이 되고 민간과 군사가 하나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어요. 투어 후 카페에서 푸투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이 물었어요. 아빠 어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놀라웠어. 그리고 부러웠어.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저력이 있었구나. 우리가 얕본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겠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푸투리가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에요. 저는 뭐냐고 물었죠. 딸이 대답했어요. 원칙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원칙을 지켜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신뢰가 쌓이면 장기적인 협력이 가능해지고요. 그게 진짜 경쟁력이에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딸이 계속했어요. 인도네시아가 잃은 건 전투기가 아니에요. 신뢰예요. 한번 잃은 신뢰는 되찾기 어려워요. 그게 진짜 손실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30조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크게요. 우리는 돈만 잃은 게 아니었어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자격을 잃은 거였죠. 저녁에 서울로 돌아오면서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조금 슬펐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회고록이었어요. KF-21 사태에 대한 저의 솔직한 고백을요. 25년 공직 생활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런 글을 쓰면 제 치부가 다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더 욕할 거예요. 매국노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푸투리가 권했어요. 아빠 경험이 다른 사람들한테 교훈이 될 수 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요. 펜을 들었습니다. 첫 문장을 쓰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한국을 호구로 봤습니다. 그게 첫 문장이었죠. 가장 부끄러운 진실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야 나머지도 솔직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글을 쓰면서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2016년 첫 협상부터 2024년 퇴출까지 8년의 기록이었어요. 저의 실수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았죠. 분담금을 안 낸 것. 그게 첫 번째 실수였죠. 처음에는 사정이 있었어요. 예산이 빠듯했거든요. 다른 곳에 먼저 써야 할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전략이 됐어요. 한국이 참으니까 더 안 낸 거였죠. 안 내도 되는 돈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것. 그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아시아 국가라고 얕봤어요.
기술은 인정했지만 협상력은 약하다고 생각했죠. 을이니까 갑한테 끌려다닐 거라고요. 우리가 빠지면 사업이 흔들리니까 한국은 우리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요. 라파를 산 것. 그게 세 번째 실수였어요. 완성품의 달콤함에 속았죠. 당장 날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됐어요. KF-21은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데 라팔은 지금 바로 쓸 수 있다고요. 장기적인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이익만 쫓았어요. 경고를 무시한 것. 그게 네 번째 실수였죠. 딸이 말해줬는데 안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 화났다고요.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요. 동료들도 걱정했는데 무시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불편한 진실은 외면했죠. 글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100페이지가 넘어가더군요. 제 실수만 쓴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문제도 썼습니다. 시스템의 결함도요. 인도네시아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시간관념도 느슨하고 계약도 유연하게 해석하죠. 내일 하겠다는 말이 다음 주가 되고 다음 달이 되는 게 일상이에요. 국내에서는 그게 통해요. 다들 그러니까요. 하지만 국제 무대에서는 안 통해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와는요. 한국은 약속이 약속이고 계약이 계약이에요. 내일이라고 하면 내일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게 국제 표준이에요. 우리가 거기 맞춰야 했는데 우리 방식을 고집한 거죠. 또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관료 사회의 단기주의였습니다. 장관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요. 전임자가 한 약속을 후임자가 안 지키는 경우가 많죠. KF-21도 그랬어요. 처음 협상한 사람들은 다 떠나고 새 사람들이 와서 딴소리를 했죠. 글을 다 쓰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국을 호구로 본 남자의 고백. 자극적인 제목이었지만 사실이니까요. 정확히 제가 한 짓을 요약한 거였어요.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몇 군데에서 관심을 보이더군요. 결국 한 곳과 계약했어요. 출판이 결정됐습니다. 인도네시아어로 먼저 나오고 영어 번역본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번역도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책이 나오기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원고를 보여줬어요. 반응이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기 있다고 했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나라 망신을 스스로 시키냐고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잊힐 일을 왜 다시 들추냐고요. 심지어 협박 전화도 왔어요. 책 내지 말라고요. 저는 상관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의 실패가 다른 사람들의 교훈이 되면 그걸로 됐습니다. 다음 세대가 같은 실수를 안 하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공헌이에요. 푸트리가 원고를 읽고 전화했어요. 아빠 잘 쓰셨어요. 솔직하고 용기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그 말이 제일 기뻤습니다. 딸한테 인정받는 것만큼 큰 보상은 없었어요.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겠다는 거였죠. KF-21 사태가 큰 교훈이 됐다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요. 새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어요. 깜짝 뉴스였습니다. KF-21 사태 이후 양국 관계가 냉랭했거든요. 고위급 교류가 거의 없었죠. 새 정부가 관계 복원을 시도하는 거였습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새 국방장관 비서실에서요. 장관님이 자문을 요청하신다고요.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고요. 저는 놀랐어요. 제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데요. 왜 저한테요? 비서관이 설명했습니다. 장관님이 국장님 책을 읽으셨어요. 과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실수를 알아야 같은 실수를 막을 수 있다고요. 장관을 만났습니다. 젊은 분이었어요. 전 정권과 연이 없는 새 인물이었죠. 그가 말했어요. 위자야 전 국장님 책 정말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솔직하셨어요. 그래서 모시려는 겁니다. 저는 조건을 달았어요. 원칙을 지키는 외교를 해야 합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서 관계 복원은 불가능해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국장님이 필요한 겁니다. 새 정부의 대한국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과거 청산과 미래 협력이라는 기조였어요. KF-21 미납 분담금 문제를 정리하고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거였죠. 분담금 문제는 복잡했습니다. 7,800억 원을 당장 갚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새 정부는 성의를 보이기로 했어요. 일부라도 먼저 갚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적어도 무시하지는 않겠다는 의지였죠. 물론 KF-21 재참여는 불가능했습니다. 그 자리는 이미 필리핀이 차지했으니까요. 양산도 시작됐고요. 우리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었어요. 조선 분야라든가 방공 시스템이라든가요. 한국 측 반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당연했죠. 한번 배신당한 상대를 쉽게 믿을 수 없으니까요.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말했어요. 인도네시아의 변화된 태도를 지켜보겠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어요. 일단 대화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실무급 접촉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쌓아가야 했습니다. 첫 번째 실무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저도 자문역으로 참석했어요. 비공식 자격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죠. 과거를 아는 사람이 현재를 중재하는 거니까요. 한국 측 대표로 강민호가 나왔더군요. 이제 국장이 됐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4년 만이었죠. 마지막으로 본 게 퇴출 통보 직전이었으니까요. 회의 전에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 국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자야 전 국장님 책 읽었습니다. 한국어 번역본이 나왔더군요. 어떠셨어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하셨어요. 그런 글을 쓰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용기 있으셨습니다. 저도 배울 점이 있었어요. 저는 사과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고 약속을 안 지켰어요. 개인적으로도 국장님한테 신뢰가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강민호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난 건지 담담한 건지. 한참 후에 그가 입을 열었어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국장님을 믿었거든요. 8년 동안 같이 일했잖아요. 그런데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과거예요. 원망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다르길 바랍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분위기는 딱딱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양측 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뢰를 다시 쌓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후 강민호가 제게 말했어요. 위자야 전 국장님 이번에는 다르길 바랍니다. 저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를 겁니다. 같은 실수는 안 할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렸어요. KF-21이 처음으로 국제 에어쇼에서 비행시범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모여드는 대형 행사였죠. 저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단 고문 자격이었어요. 새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추진하면서 저를 데려간 거였죠. 과거를 아는 사람이 현재를 증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시장에는 각국 관계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KF-21을 보려는 사람들이었죠. 필리핀, 폴란드,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각국에서 왔습니다. 인기가 대단했어요.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의 부스가 즐비했어요. 전차, 자주포, 군함, 미사일. 없는 게 없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놀라운 변화였죠. 오후 2시 비행시범이 시작됐습니다. KF-21 2대가 활주로 끝에 나타났어요. 회색 동체에 붉은 띠가 선명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귓전을 울렸어요. 굉음과 함께 이륙했죠. 하늘로 솟아오른 전투기를 바라봤습니다. 날렵한 실루엣이 푸른 하늘을 가로질렀어요. 급상승, 급선회, 저공비행. 모든 동작이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환호했어요. 유럽에서 온 관계자였죠.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F-35 부럽지 않네.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저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 전투기에 우리도 함께할 수 있었는데, 저 성공의 일부가 될 수 있었는데, 공동개발국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비행 시범이 끝났습니다. KF-21 두 대가 나란히 착륙했어요. 활주로를 따라 천천히 이동했죠. 관람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조종사들이 캐노피를 열고 나왔습니다. 환영 인파 속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조종복에 새겨진 국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태극기가 아니었습니다. 필리핀 국기였어요. 필리핀 공군 조종사가 KF-21을 몬 거였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필리핀이 우리 자리를 완전히 대체한 거였어요. 시범 비행까지 필리핀 조종사가 하다니요. 한국과 필리핀의 파트너십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증거였죠. 우리가 버린 자리를 그들이 채운 거였습니다. 전시장을 걸으면서 KF-21 홍보 부스를 봤습니다. 대형 패널에 수출 실적이 적혀 있었어요. 필리핀 24대, 폴란드 48대, 말레이시아 16대, 이라크 36대, 그리고 추가 협상 중인 나라들이 줄줄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없었던 것처럼요. 8년간 함께한 역사가 완전히 지워진 거였죠. 공동개발국이었다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해서요. 내 손으로 내 나라의 미래를 날렸다는 게 실감나서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거렸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고층 빌딩들이 솟아있었죠.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적으로 만들 뻔한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귀국하기 전에 푸투리를 만났습니다. 딸이 서울역 근처 카페로 나왔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푸투리가 물었어요. 아빠 어땠어요, 에어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됐어. 많이. 저게 우리 것이 될 수 있었는데 싶었어. 필리핀 조종사가 모는 거 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지금이라도 알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아빠가 책도 쓰고 자문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뭐라도 해야지. 공항으로 가는 길에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요. 우리의 실패가 다른 나라들의 교훈이 되게 하겠다고요. 강연도 하고 글도 쓰고 후배들 가르치겠다고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어요. 한반도가 작아지고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참는 나라를 약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약속을 안 지키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신뢰를 잃으면 미래를 잃는 겁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되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는 7,800억 원을 아끼려다가 30조 원을 날렸습니다. 눈앞에 이익을 쫓다가 100년의 미래를 잃었어요. 호구라고 무시한 상대가 결국 우리를 호구로 만들었죠. 한국을 호구로 본 남자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부끄럽지만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